일본이 한국 따라오려면 20년은 멀었어. 미국도 한국보다 일본을 먼저 찾잖아. 충격적인 일이 일어났습니다. 일본의 한 여고생이 한국을 사랑할 수밖에 없는 이유를 알고 나서 충격에 빠졌습니다. 그 충격에 헤어나오지 못한 여고생은 비통함을 참지 못하고 오열만 할 수밖에 없었는데요. 대체 어떤 일이 그녀를 이렇게 만든 걸까요? 다 같이 알아봅시다. 제 이름은 아야노 유이예요. 저는 17살이고 일본 도쿄에서 살고 있어요. 제 아버지 아야노 코에이는 정치인이에요. 일본 정부에서 일하면서 매일 일본의 미래에 대해 이야기하시죠. 아버지는 일본이 아시아에서 가장 강하고 똑똑한 나라라고 믿으세요. 그리고 저는 아버지를 믿었기 때문에 저도 그렇게 생각했어요. 어릴 때부터 집에서도 학교에서도 같은 이야기를 들었어요. 일본은 아시아의 리더다. 일본이 최고의 기술을 가지고 있다. 일본이 가장 찬란한 역사를 가지고 있다. 저는 그 사실이 자랑스러웠어요. 일본인이라는 게 자랑스러웠죠. 역사 수업에서도 사무라이, 일본의 위대한 발명, 그리고 일본이 어떻게 전쟁 후 다시 강한 나라가 되었는지 배웠어요. 친구들과 저는 일본이 세계적인 강대국이 된 걸 자랑스러워했어요. 지금도 도쿄 거리를 걸어 다닐 때면 그런 자부심이 느껴져요. 도시가 밝고 빠르고 현대적이에요. 기차는 정확한 시간에 도착하고 빌딩들은 하늘을 찌르듯이 높고 모든 것이 깔끔하고 효율적이에요. 일본은 체계적이고 일본은 강한 나라예요. 하지만 저를 항상 불편하게 만드는 나라가 하나 있었어요. 바로 한국이에요. 학교에서 친구들은 가끔 K-팝이나 한국 드라마 이야기를 했어요. 한국 패션, 화장품, 음식에 푹 빠진 친구들도 있었고요. 어떤 애들은 한국 진짜 멋있어 라고 말하기도 했어요. 그럴 때마다 저는 솔직히 짜증이 났어요. 도대체 왜 다들 한국을 그렇게 좋아하는 거지? 일본이 훨씬 더 나은데. 집에서 아버지는 늘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한국이 이렇게 성공한 건 전부 일본 덕분이다. 한국인들은 항상 일본보다 자신들이 우월하다고 착각한다. 한국은 일본에게 감사해야 한다. 저는 아버지 말씀을 믿었어요. 한국은 그냥 일본을 따라하는 나라야. K-팝 같은 유행 덕분에 잠깐 인기 있는 것뿐이야. 그래서 친구들이 한국 이야기를 하면 저는 눈을 돌리고 관심 없는 척했어요. 어휴, 그냥 잠깐 반짝하는 거겠지. 곧 사라질 거야. 어느 날 수업 시간에 선생님이 앞에 나와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좋은 소식이 있습니다. 올해 국제교류 프로그램이 시작됩니다. 몇몇 학생들은 2주 동안 한국에 가게 될 거예요. 교실이 갑자기 떠들썩해졌어요. 와, 진짜요? 한국? 나 꼭 가고 싶어. 하지만 저는 그냥 팔짱을 끼고 앉아 있었어요. 한국? 왜 하필 한국이지? 미국이나 프랑스 같은 곳은 없나? 선생님은 계속 말씀하셨어요. 이번 프로그램에서는 한국의 문화, 역사, 그리고 일상생활을 직접 경험할 수 있을 거예요. 전혀 흥미가 생기지 않았어요. 갈 이유가 없었어요. 적어도 그땐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날 저녁 식사를 하면서 부모님께 말씀드렸어요. 한국? 왜 학생들을 거기로 보내는 거지? 아버지는 미간을 찌푸리셨어요. 저는 밥을 한 숟가락 떠먹으며 말했어요. 교류 프로그램이에요. 한국을 배우는 게 목적이라고 하던데요. 아버지는 젓가락을 내려놓고 고개를 저으셨어요. 한국인들은 항상 일본보다 우월한 척하지. 무엇이든 자기들이 먼저 한 것처럼 행동하지만 사실 일본이 다 가르쳐 준 거야.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 말이 맞는 것 같았거든요. 그때까지 조용히 계시던 어머니 아야노 하나가 입을 여셨어요. 어머니는 저를 바라보며 말씀하셨어요. 좋은 경험이 될 거야, 유이. 저는 깜짝 놀랐어요. 정말요? 저는 되물었어요. 엄마는 제가 가는 게 좋다고 생각하세요? 어머니는 조용히 미소 지으셨어요. 직접 가서 보는 것과 그냥 듣는 건 다르니까. 저는 조금 이상한 기분이 들었어요. 하지만 어머니의 말이 이상하게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았어요. 그날 밤 침대에 누워 생각했어요. 정말 한국에 가고 싶은 걸까? 전혀요. 하지만 가지 않으면 제가 겁이 난다는 뜻 아닐까요? 아니에요. 저는 겁이 난 게 아니었어요. 그냥 한국이 별로 흥미롭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을 뿐이에요. 그런데도 어머니의 말이 계속 마음에 걸렸어요. 직접 가서 보는 것과 그냥 듣는 건 다르니까. 저 말이 무슨 뜻일까요? 다음 날 아침 저는 교류 프로그램에 신청했어요. 한국에 가고 싶어서가 아니었어요.
한국이 별거 아니라는 걸 직접 증명하고 싶었어요. 저는 확신했어요. 적어도 그땐 그렇게 생각했어요. 비행기가 인천국제공항에 착륙했어요. 저는 조용히 한숨을 쉬었어요. 자, 이제 시작이네. 솔직히 별로 기대하지 않았어요. 그냥 오래되고 복잡한 공항일 거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안에 들어선 순간 제 눈이 커졌어요. 천장은 높고 유리로 만들어져 있어서 햇빛이 환하게 들어왔어요. 모든 것이 반짝거리고 현대적이었어요. 여기저기 디지털 스크린이 있었고 심지어 로봇들이 여행객들을 도와주고 있었어요. 그때 작은 하얀색 로봇이 저희 쪽으로 다가왔어요. 그리고 유창한 일본어로 이렇게 말했어요. 한국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저는 눈을 깜빡였어요. 잠깐만 로봇이? 일본어를? 공항에서? 주위를 둘러보니 친구들이 소곤소곤 이야기하면서 사진을 찍고 있었어요. 어떤 친구들은 신나게 웃으면서 여기저기 가리켰어요. 카나가 제 옆으로 다가와서 말했어요. 유이, 공항 진짜 멋있지 않아? 저는 어깨를 으쓱하며 대충 대답했어요. 그냥 괜찮은 것 같은데. 하지만 사실은 엄청 놀라고 있었어요. 그걸 인정하고 싶지는 않았지만요. 아직은요. 짐을 찾은 후 저희는 서울로 가는 기차를 탔어요. 그 기차는 공항철도 익스프레스라고 불렸는데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빠르고 깨끗했어요. 좌석은 푹신했고 창문은 커서 바깥 풍경이 시원하게 보였어요. 창밖을 보면서 저는 계속 놀랐어요. 도시가 정말 크고 깨끗했어요. 고층 빌딩들, 다리, 엄청난 규모의 쇼핑몰들이 눈앞에 계속 펼쳐졌어요. 그러다 기차 안의 안내판이 눈에 들어왔어요. 서울역 다음 정거장. 그런데 안내판이 한국어, 영어, 중국어, 일본어 4개의 언어로 쓰여 있었어요. 4개의 언어? 도쿄에도 이렇게까지 많지는 않은데. 곧이어 기차 속도가 느려지면서 방송이 나왔어요. 서울역에 도착했습니다. 내리실 때 조심하세요. 그리고 방송이 다시 4개의 언어로 반복되었어요. 저는 팔짱을 꼈어요. 한국이 생각보다 국제적인 곳인가 보네. 하지만 여전히 너무 감탄하고 싶지는 않았어요. 서울역에 도착하자 한 한국인 대학생이 저희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는 환하게 웃으며 일본 학생 여러분들 환영합니다. 라고 적힌 팻말을 들고 있었어요. 그리고 유창한 일본어로 말했어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저는 김지훈입니다. 여러분이 한국에서 좋은 시간을 보내실 수 있도록 도와드릴게요. 그의 일본어가 너무 자연스러워서 순간 여기가 한국이라는 걸 잊을 뻔했어요. 저희는 지훈을 따라 밖으로 나갔어요. 버스가 저희를 기숙사까지 데려다 줄 예정이었어요. 버스를 타고 서울거리를 지나면서 저는 또 한 번 놀랐어요. 길이 넓고 깨끗했어요. 도심 곳곳에 현대적인 건물들이 많았어요. 하지만 동시에 오래된 사찰과 전통 건물들도 그대로 남아 있었어요. 이거 신기하네. 옛것과 새것이 함께 있는 느낌이야. 도쿄와는 조금 달랐어요. 도쿄는 빠르고 복잡하고 빽빽한 느낌이었어요. 그런데 서울은 조금 더 넓고 여유로워 보였어요. 아직 좋아한다고 말할 수는 없었지만 궁금해지기 시작했어요. 그날 밤 짐을 풀고 저녁을 먹으러 갔어요. 지훈이 저희를 한국식 고기구이집으로 데려갔어요. 테이블 한가운데 작은 불판이 있었어요. 한국에서는 고기를 직접 구워 먹어요. 지훈이 설명했어요. 지훈이 삼겹살을 불판 위에 올렸어요. 고기가 치익 소리를 내면서 익기 시작했고 고소한 냄새가 퍼졌어요. 고기가 다 익자 지훈은 젓가락으로 한 조각을 집어 빨간 소스에 찍고 상추에 싸서 한 입에 넣었어요. 주변 친구들도 똑같이 따라했어요. 하지만 저는 잠시 망설였어요. 내가 직접 요리를 해야 한다고? 원래 요리는 식당에서 해주는 거 아니야? 그때 카나가 제게 상추쌈을 건넸어요. 한번 먹어봐, 유이. 진짜 맛있어. 저는 한숨을 쉬고 한 입 베어 물었어요. 그리고 눈이 커졌어요. 고기가 엄청 부드럽고 촉촉했어요. 소스는 매콤하면서도 감칠맛이 났고 상추 덕분에 신선하고 아삭했어요. 천천히 씹었어요. 이거 진짜 맛있잖아. 지훈이 웃으며 물었어요. 맛있어요? 저는 목소리를 가다듬고 대답했어요. 뭐 나쁘진 않네요. 하지만 속으로는 벌써 하나 더 먹고 싶어지고 있었어요. 저녁을 먹고 방으로 돌아와서 핸드폰을 확인했어요. 아버지에게 메시지가 와 있었어요. 한국은 어때? 잠시 화면을 바라봤어요.
공항, 기차, 도시, 음식. 솔직히 말하면 생각보다 대단해요. 라고 쓰고 싶었어요. 하지만 결국 이렇게 보냈어요. 그냥 괜찮아요. 잠시 후 아버지가 답장을 보내셨어요. 속지 마라 일본이 훨씬 낫다. 저는 핸드폰을 내려놓고 조용히 한숨을 쉬었어요. 그 말이 예전처럼 확신이 들지 않았어요. 왜인지 모르겠지만 이 여행이 저에게 무언가를 바꿀 것 같은 느낌이 들었어요. 그게 뭔지는 아직 모르겠지만요. 다음 날 아침 저희는 국립중앙박물관을 방문했어요. 솔직히 말하면 전혀 기대되지 않았어요. 역사? 지루하잖아. 저는 일본에서 이미 역사를 배웠어요. 일본이 아시아에서 가장 강한 나라라는 걸 알고 있었고, 한국에서 배우는 역사는 한쪽으로 치우친 과장된 이야기일 거라고 확신했어요. 김지훈 가이드를 따라 전시실로 들어갔어요. 처음 몇 개의 방에는 고대 한국 왕국에 대한 유물이 있었어요. 오래된 갑옷, 도자기, 그림들이 진열돼 있었어요. 저는 흥미 없이 그냥 지나치면서 가이드의 설명을 대충 흘려들었어요. 그런데 다음 전시실로 들어가자 공기가 확 바뀌었어요. 그 순간 저는 더 이상 지루하지 않았어요. 방 한가운데 커다란 흑백 사진이 걸려 있었어요. 사진 속에는 낡은 작업복을 입은 한국인 남성들이 길게 줄지어 서 있었어요. 어떤 사람들은 맨발이었고 얼굴에는 지친 기색과 슬픔이 가득했어요. 지훈이 조용히 말했어요. 이분들은 일제강점기 때 일본으로 끌려간 조선인 노동자들입니다. 저는 눈을 깜빡였어요. 끌려갔다고? 일본 정부는 수만 명의 조선인을 공장과 광산에서 강제로 일하게 했어요. 그들 중 많은 사람이 고향으로 돌아오지 못했죠. 저는 눈살을 찌푸렸어요. 학교에서 배운 것과 달랐거든요. 잠깐만요, 저는 말했어요. 일본이 한국을 발전시킨 거 아닌가요? 저는 일본이 한국인들에게 일자리를 준 걸로 알고 있는데요. 지우는 저를 바라봤어요. 화난 표정이 아니었어요. 그저 슬퍼 보였어요. 지훈이 말했어요. 일본 교과서에는 그렇게 나올 수도 있겠죠. 하지만 실제로는 많은 조선인이 비참한 환경에서 강제 노동을 해야 했어요. 그리고 그 중에는 목숨을 잃은 사람도 많았습니다. 저는 불편한 기분이 들었어요. 사진에서 눈을 돌리고 다른 전시물로 시선을 옮겼어요. 거기에는 불에 타버린 건물이 있었습니다. 옆에는 이렇게 쓰여 있었어요. 1919년 3월 1일 일본 군대가 평화로운 독립운동을 하던 조선인들을 공격했다. 저는 침을 삼켰어요. 공격했다고? 아버지가 항상 하시던 말이 떠올랐어요. 일본 덕분에 한국이 강해진 거야. 하지만 지금 눈앞에 있는 이 사진들과 글들은 그런 이야기를 전혀 하지 않았어요. 이건 고통의 역사였어요. 박물관을 나올 때쯤 저는 머릿속이 복잡해졌어요. 저는 항상 일본이 아시아의 영웅이라고 믿었어요. 하지만 이곳에서 본 것들은 일본을 가해자처럼 보이게 만들었어요.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지 모르겠었어요. 박물관 투어가 끝난 후 저희는 건물 밖계단에 앉아 쉬었어요. 하늘은 맑고 파랬어요. 하지만 제 마음은 무거웠어요. 제 친구 카나가 저를 툭 치며 말했어요. 유이, 괜찮아? 오늘 계속 말이 없네. 저는 억지로 웃으며 말했어요. 응. 그냥 좀 피곤해서. 하지만 그건 거짓말이었어요. 태어나서 처음으로 저는 내가 배운 것들이 정말 맞는지 의심하기 시작했어요. 그 기분이 너무 불편했어요. 하지만 이게 끝이 아니었어요. 이날 오후 저는 제 가족에 대한 모든 믿음을 뒤흔들 사람을 만나게 될 예정이었어요. 점심 식사 후 지우는 저희를 한강이 보이는 조용한 공원으로 데려갔어요. 친구들은 웃으며 이야기하고 있었지만 저는 계속 아까 박물관에서 본 것들이 머릿속을 맴돌았어요. 만약 정말로 일본이 한국을 괴롭힌 거라면? 고개를 세차게 저었어요. 아니야. 그럴 리 없어. 아버지가 거짓말을 하실 리가 없잖아. 생각에 깊이 빠져 있다가 저도 모르게 발걸음이 멈춰진 걸 깨달았어요. 유이, 여기서 널 기다리고 있는 분이 있어. 지훈이 조용히 말했어요. 고개를 들어 앞을 봤어요. 거기에는 작은 체구의 할머니 한 분이 서 계셨어요. 부드러운 눈빛을 가진 분이었어요. 희끗희끗한 머리를 단정하게 묶고 저를 바라보고 계셨어요. 그런데 이상했어요. 마치 저를 이미 알고 계신 사람처럼 바라보셨거든요. 할머니는 따뜻한 미소를 지으며 말씀하셨어요. 유이야, 잘 왔다. 오래 기다렸단다. 저는 눈살을 찌푸렸어요. 누구세요?
할머니는 대답하지 않으셨어요. 대신 작은 낡은 사진 한 장을 제게 내미셨어요. 저는 무심코 사진을 내려다봤어요. 그리고 온몸이 얼어붙었어요. 사진 속에는 제 어머니가 서 있었어요. 하지만 제가 알고 있던 조용하고 일본적인 어머니가 아니었어요. 사진 속의 그녀는 교복을 입고 대학교 앞에서 책을 들고 웃고 있는 젊은 여자였어요. 그리고 그녀의 옆에는 지금 제 앞에 서 있는 할머니가 있었어요. 저는 숨이 막히는 것 같았어요. 가슴이 쿵쾅거렸어요. 이건 저희 어머니예요. 제가 속삭였어요. 할머니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래. 그리고 나는 한숨에 내 외할머니다. 숨을 쉴 수가 없었어요. 고개를 세차게 저었어요. 아니에요. 그럴 리 없어요. 제 어머니는 일본인이에요. 할머니의 눈빛에는 깊은 슬픔이 담겨 있었어요. 아니야, 유이야. 내 어머니는 한국에서 태어났단다. 본명은 한지윤이야. 눈앞이 흔들리는 것 같았어요. 엄마가 한국인이었다고? 할머니는 제 손을 잡으셨어요. 내 어머니는 똑똑하고 열정적인 학생이었단다. 외교관이 되어 한국과 일본이 더 잘 이해할 수 있도록 돕고 싶어 했지. 저는 움직일 수가 없었어요. 할머니는 계속 말씀하셨어요. 하지만 내 어머니가 내 아버지를 사랑하게 되었을 때 내 아버지의 집안에서 한국인이라는 사실을 숨겨야만 한다고 했어. 일본인으로 완전히 살아야만 결혼을 허락한다고 했단다. 그래서 내 어머니는 모든 걸 포기했어. 제 손이 떨리기 시작했어요. 그럴 리 없어. 엄마가 그런 걸 한 번도 말해준 적이 없었는데. 그런데 문득 떠올랐어요. 아버지가 한국 이야기를 할 때마다 어머니가 젓가락질을 멈추던 순간들이 떠올랐어요. 어머니가 거실에서 혼자 조용히 한국 뉴스를 보고 계시던 모습이 떠올랐어요. 그리고 한국 드라마를 보며 몰래 눈물을 흘리시던 그 밤이 떠올랐어요. 순간 모든 게 이해됐어요. 저는 할머니를 바라봤어요. 어머니는 절대 잊지 않으셨죠? 할머니의 눈에 눈물이 고였어요. 그래, 유이야. 내 어머니는 단 한순간도 잊지 않았단다. 그날 밤 저는 방에 혼자 앉아 핸드폰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물어보고 싶은 게 너무 많았어요. 손에는 땀이 잔뜩 났고 심장은 쾅쾅 뛰었어요. 그리고 드디어 통화 버튼을 눌렀어요. 벨이 2번 울리자 어머니가 전화를 받으셨어요. 유이, 무슨 일이니? 어머니는 조용히 말씀하셨어요. 저는 깊게 숨을 들이마셨다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엄마의 진짜 이름이 한지윤인가요? 전화기 너머에서 깊은 침묵이 흘렀어요. 길고 무거운 침묵이었어요. 그리고 마침내 어머니의 목소리가 떨리며 들려왔어요. 그래. 제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제 어머니, 제가 알던 그분이 평생 동안 자신의 진짜 모습을 숨기고 살았다는 사실을 깨달았어요. 왜 저한테 말씀 안 하셨어요? 제가 속삭였어요. 말하고 싶어서 하지만 두려웠어. 이미 나는 내 집 내 나라, 내 이름을 잃었어. 너마저 잃고 싶지 않았단다. 어머니의 목소리가 흔들렸어요. 제 가슴이 아팠어요. 어머니가 얼마나 외롭고 힘들었을지 이제야 조금 알 것 같았어요. 저는 눈물을 닦고 힘을 내서 말했어요. 엄마, 이제 다 알고 싶어요. 엄마가 한국에서 어떤 사람이었는지, 어떤 삶을 살았는지. 어머니는 조용히 웃으셨어요. 그렇구나. 유이, 이제야 정말로 이야기할 때가 온 것 같구나. 그날 저녁 저는 기숙사 방에서 혼자 앉아 핸드폰을 꼭 쥔 채 통화를 했어요. 어머니의 목소리는 조용하고 떨렸지만 동시에 안도감이 묻어 있었어요. 어머니가 말했어요. 나는 서울에서 태어났단다. 내 본명은 한지윤이야. 내 외할머니가 말해준 그대로지. 저는 침을 꿀꺽 삼켰어요. 이미 알고 있는 사실이었는데 어머니의 입에서 직접 들으니 느낌이 완전히 달랐어요. 어머니는 계속 말씀하셨어요. 나는 고려대학교에서 공부했어. 외교관이 되고 싶었단다. 한국과 일본이 서로를 더 잘 이해할 수 있도록 돕는 사람이 되고 싶었어. 저는 눈을 감고 상상했어요. 자신감 넘치고 꿈이 가득한 젊은 어머니가 강의실 앞에 서서 국제관계를 공부하는 모습이 떠올랐어요. 그런데 어머니의 목소리가 무거워졌어요. 저는 숨을 죽였어요. 내 아버지를 만나게 되었지. 도쿄에서 교환학생으로 갔을 때 내 아버지를 만났어. 그는 똑똑하고 매력적이었고 우리는 사랑에 빠졌단다.
어머니는 잠시 말을 멈췄어요. 그리고 조용히 다시 이야기했어요. 하지만 그의 가족이 내가 한국인이라는 걸 알게 되었을 때 그들은 우리 관계를 반대했어. 그들은 내가 완전히 일본인이 되어야만 결혼을 허락한다고 했어. 저는 입술을 깨물었어요. 아버지의 가족은 권력 있는 집안이었고 전통적이며 엄격한 사람들이었어요. 어머니의 목소리가 낮아졌어요. 그 말은 곧 내 이름, 내 나라, 그리고 내 과거를 버려야 한다는 뜻이었어. 제 가슴이 꽉 조여오는 느낌이 들었어요. 그런데 왜 그렇게까지 하셨어요? 저는 속삭였어요. 어머니는 조용히 웃었어요. 너 때문이야. 유이, 나는 네가 평범한 삶을 살길 바랐어. 한국과 일본 사이에서 혼란스럽지 않길 바랐단다. 저는 깜짝 놀랐어요. 제 눈에 눈물이 차올랐어요. 어머니는 모든 걸 희생하셨어요. 그런데 저는 어머니의 고향을 무시하면서 살아왔어요. 그날 이후 저는 한국을 이전과 완전히 다른 시선으로 바라보게 되었어요. 그동안 무심코 지나쳤던 것들이 눈에 들어오기 시작했어요. 한국 친구들이 자기 문화를 이야기할 때 저는 더 진지하게 귀를 기울였어요. 한국어를 듣다 보면 사람들의 말투에서 따뜻함이 느껴졌어요. 서울을 걸으며 최신식 건물과 고궁이 나란히 서 있는 모습을 보면서 한국이 과거와 미래를 함께 간직한 나라라는 걸 알게 되었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저는 깨달았어요. 한국은 일본을 따라하는 나라가 아니었어요. 한국은 그 자체로 강하고 특별한 역사를 가진 나라였어요. 저는 처음으로 그동안 한국을 무시했던 제 자신이 부끄러워졌어요. 며칠 뒤 지훈이 저희를 경복궁으로 데려갔어요. 저는 커다란 돌문을 지나면서 일본에서 배웠던 역사 수업을 떠올렸어요. 우리는 항상 일본이 한국을 근대화했다고 배웠어요. 하지만 우리는 그 과정에서 한국이 겪은 고통에 대해 배우지 않았어요. 궁 입구에서 가이드가 저희를 맞이했어요. 그가 말했어요. 1800년대 후반, 이곳은 조선 왕조의 중심이었습니다. 하지만 일제강점기 때 궁궐의 많은 부분이 파괴되었어요. 저는 눈을 깜빡였어요. 파괴되었다고요? 눈앞에 보이는 궁궐은 아름답게 복원되어 있었어요. 하지만 머릿속으로 상상해봤어요. 이 건물들이 불타고 부서지고 짓밟힌 모습을요? 그런 일이 정말 일본에 의해 일어났던 걸까요? 주위를 둘러봤어요. 어떤 한국 관광객들은 웃으며 사진을 찍고 있었어요. 하지만 어떤 사람들은 조용히 궁궐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그들의 눈빛에는 슬픔이 담겨 있었어요. 아마 이곳에서 일어났던 일들을 기억하고 있는 걸지도 몰라요. 저는 깊은 숨을 들이마셨어요. 저는 한국에 오면서 모든 걸 안다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이제는 제가 무엇을 모르는지조차 모르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날 밤 기숙사로 돌아가는 길에 저는 어머니에게 문자를 보냈어요. 엄마, 혹시 한국에 다시 가고 싶으세요? 잠시 후 어머니에게서 답장이 왔어요. 사실 나는 항상 네가 그걸 물어봐 주길 기다렸단다. 저는 핸드폰 화면을 바라보며 심장이 쿵쾅거렸어요. 태어나서 처음으로 저는 한국을 더 알고 싶어졌어요. 외국인으로서가 아니라 제 가족의 일부로서요. 그리고 확신했어요. 일본으로 돌아가더라도 저는 예전처럼 제 가족과 역사를 바라볼 수 없을 거예요. 한국에서 보낸 2주는 마치 몇 달 같은 시간이었어요. 처음 한국에 올 때 저는 지루할 거라고 생각했어요. 일본을 따라하려는 한국을 보고 나중에 돌아가서 비웃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지금은 저는 비행기 창밖을 바라보면서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된 기분이었어요. 단순한 기념품만 들고 가는 게 아니었어요. 질문, 진실, 그리고 한 번도 몰랐던 이야기를 들고 가는 거였어요. 그리고 일본에 도착하면 꼭 해야 할 대화가 하나 있었어요. 도쿄집에 도착하자 어머니가 저를 반겨주셨어요. 하지만 아버지는? 그분은 서재에서 저를 기다리고 계셨어요. 책상 뒤에 앉아 팔짱을 낀 채 말했어요. 그래, 한국은 어땠지? 아버지가 낮은 목소리로 물었어요. 저는 깊게 숨을 들이마셨어요. 그리고 아버지를 똑바로 바라보며 말했어요. 우리는 한국에 대해 잘못 알고 있었어요. 방 안이 조용해졌어요. 아버지의 표정이 굳어졌어요. 뭐라고? 저는 손을 꼭 쥐었어요. 한국은 일본을 따라하는 나라가 아니에요. 한국은 그들만의 역사, 그들만의 아픔, 그들만의 자부심이 있는 나라예요. 아버지는 입을 다물었지만 저는 멈추지 않았어요. 전 아버지가 말씀하셨던 걸 직접 확인하고 싶었어요. 하지만 제가 본 건 우리가 한국을 도운 게 아니라 상처를 줬다는 사실이었어요. 아버지의 입술이 살짝 열렸어요.
하지만 아무 말도 하지 못하셨어요. 그리고 저는 마지막으로 숨을 깊이 들이마시고 말했어요. 그리고 저 어머니에 대해서도 알아요. 그 순간 아버지의 눈이 크게 흔들렸어요. 내가 알고 있다고?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외할머니 한순애 할머니를 만났어요. 제 뒤에 서 있던 어머니가 숨을 삼키며 조용히 떨었어요. 아버지는 천천히 등을 기대며 한숨을 쉬었어요. 마치 오래 숨겨왔던 비밀이 드러났을 때의 표정이었어요. 언젠가 이날이 올 거라고 생각했다. 아버지는 조용히 중얼거렸어요. 아무도 말을 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드디어 아버지는 어머니를 바라보며 말했어요. 가고 싶으신가요? 어머니의 눈에 눈물이 차올랐어요. 그리고 고개를 끄덕였어요. 아버지는 길게 숨을 내쉬며 저를 바라보셨어요. 유이 너 많이 변했구나. 아버지가 천천히 말씀하셨어요. 저는 등을 곧게 펴고 대답했어요. 그럴 수밖에 없었어요. 그리고 놀랍게도 아버지는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않으셨어요. 그 주말 아버지는 놀라운 발표를 하셨어요. 우리 가족이 함께 한국에 가보는 게 좋겠구나. 어머니는 참았던 눈물을 터뜨리셨어요. 그리고 이번에는 아버지가 그 눈물을 막지 않으셨어요. 한 달 뒤 저는 반 친구들 앞에서 한국에서의 경험을 발표했어요. 깊이 숨을 들이마시고 천천히 말했어요. 한국에 가기 전까지 저는 일본이 세상에서 가장 훌륭한 나라라고 믿었어요. 몇몇 친구들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다른 친구들은 궁금하다는 듯 저를 바라봤어요. 하지만 이제 저는 더 중요한 걸 알게 되었어요. 저는 친구들의 얼굴을 하나하나 바라보며 말했어요. 진정한 힘은 자부심이 아니라 서로를 이해하고 존중하는 데서 나옵니다. 교실 뒤쪽에서 선생님이 살며시 미소를 지으셨어요. 그날 이후 저는 제 길을 확실히 알게 되었어요. 저는 한국과 일본의 역사를 연구할 거예요. 저는 두 나라를 연결하는 사람이 될 거예요. 그리고 저는 다시는 진실에서 눈을 돌리지 않을 거예요. 그리고 언젠가 저는 한국에 다시 갈 거예요. 이번에는 단순한 방문객이 아니라 진짜 제 뿌리를 이해하는 사람으로요. 앞으로도 여러분과 함께할 더 많은 이야기들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좋아요와 구독은 영상 제작에 정말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